미국 노동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물가, 고용지표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농업 고용보고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물가, 고용 관련 지표들이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블랙리스트 기업의 자회사도 자동 등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보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을 견제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작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할리우드 파업 등의 여파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미국 영화 산업을 지적하며 지난 5월 업계 반발로 물러섰던 입장을 4개월 만에 다시 강경하게 선회한 겁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벤스 부통령이 정부가 셧다운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오는 30일까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셧다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이 바클레이즈가 AI 기업들을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어줄 거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는 활력이 돌았는데요. 3대 지수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특히나 그런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클레이즈가 AI 기업들을 이 자본 지출에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줄 거란 기대감에 탄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스닥은 0.48% 상승했고요. S&P 500은 0.26%, 다우지수 0.15% 상승 마감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살펴보겠습니다. 국채금리는 1%대 강하게 하락하는 하루였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셧다운 우려에서 자본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서 국채 금리는 하락했고요. 국채 금리뿐만 아니라 장단기 국채 금리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0.16% 상승했고요. 이 전장보다 0.16% 상승하면서 기술주 흐름들 견조했습니다. 국제 유가 WTI 보겠습니다. 3%대 급락세로 마감했는데요. 이 오펙 플러스 11월 증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락에 마감했던 하루였는데요. 그렇다면 M7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애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0.4%가량 하락했고요. 엔비디아 2%대 강한 상승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프리스가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205달러에서 22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의 연구 개발을 위한 오픈소스 모델과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을 발표한 호재에 힘입어서 2%대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0.61% 상승했고요. 아마존닷컴 역시 1%대 좀 강한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아마존 역시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 자사의 배송 파트너 DSP에 19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1%대 상승 마감했던 하루였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겨보시면요. 알파벳과 메타 모두 소폭의 하락세 1%대 그리고 각각 0.09%대 하락 마감했고요. 테슬라는 0.64%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2거래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네, 9월 29일 국내 증시는요. 4거래일 만에 코스피는 힘있는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1.33% 상승하면서 3,431포인트에 마감했던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상승했던 종목이 더 많았다는 점, 시장을 견조하게 이끌어줬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의 뚜렷한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4천억 원 넘게, 기관은 3천억 원 넘게 순매수세를 보여줬고요. 이 개인만이 홀로 순매도에 동참하는 하루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의 모든 종목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1%대 상승하면서 84,200원에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3%대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34만 9천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 자사주 매각 소식에 힘입어서 이렇게 큰 강세를 분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LG 에너지솔루션 역시 0.72%로 요즘에 좀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순매수를 차지할 만큼 강한 상승력을 이끌어줬는데요. 이 국가 전산실 화재로 노후화된 배터리를 모두 교체하라는 이야기 속에서 다행히도 배터리 관련주들 상승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3% 상승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44% 상승하면서 이 조방원 섹터 역시 견고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서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99% 상승했고요. KB금융 2.66%, 또 현대차 역시 강보합권에서 0.23%에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주목해야 할 거는 네이버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10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어제 네이버가 시가총액 10위권에 진입하면서 시가총액 흐름이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두나무, 업비트를 이제 상장하겠다, 흡수하겠다라는 기대감에 힘입어서 무려 7% 사거를 연속 고공행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선을 코스닥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 코스닥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세를 이끌어냈습니다. 846포인트에 마감했던 하루였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지수 역시 5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수급을 보시면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에 힘입어서 코스피 마찬가지로 큰 상승 동력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종목별 흐름 살펴보실까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4% 넘게 급등했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젠은 이 FDA 승인과 더불어서 이제는 코스피까지 상장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이렇게 4% 넘게 급등했던 하루였습니다.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2차 전지주 역시 견조한 흐름 보여줬고요. 각각 0.26%, 0.62% 상승 마감했습니다. 펩트론 제약바이오주도 견조했습니다. 4.32% 급등했습니다. 반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소폭의 하락세 0.32%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마리서치,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장 모두 제약바이오 상단에서 이 빨간불 켜내줬고요. 각각 0.35%, 0.07%, 1.85% 상승 마감했습니다. HLB 그리고 ALB 바이오까지 0.13%, 1.19% 상승하면서 이 제약바이오 상단 그리고 코스닥 모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했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국내 증시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과 3차 상법 개정안 추진 의사를 제안하면서 이 투자 심리가 되살아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수급 중 트리플 호재가 겹합되면서 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4거래일, 5거래일 만에 의미 있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당분간은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혜경이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머니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반도체를 키우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는 금값 여전히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리플 소식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현대모비스가 국내 기업들과 함께 K 차량용 반도체 협력체를 꾸렸습니다. 삼성전자와 협력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협력체 구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협력체는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민간 주도의 차량용 반도체 협력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자동차 반도체는 대부분 유럽이나 북미에 의존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국내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자체적인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LX세미콘, DB하이텍 같은 굵직한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요. 현대모비스는 이들을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국산화와 또 기술 자립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 주행거리를 좌우하는 전력 반도체 같은 핵심 부품을 국내에서 직접 설계하고 또 파운드리와 공동 개발해서 양산까지 앞당기겠다는 건데요. 이미 현대모비스는 올해에만 16종의 반도체를 개발해서 외부 파운드리에서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협력사들과 힘을 합치게 된다면 개발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전망들도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표준화입니다. 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종류를 줄이고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해서 부품 가격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또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된다면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 때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생겼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 협력체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K 차량용 이 반도체 협력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핵심이 국산화뿐만이 아니라 기술 자립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와의 협력이 더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배터리,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이제는 반도체에도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좀 어떤 그림들을 그려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일단 삼성은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그래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규석 사장도 삼성 시스템 LSI 사업부와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율주행 차용 반도체 협력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도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는 새로운 성장 기회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삼성은 이스라엘의 발렌스 세미컨덕터와 손을 잡고 미피 A-PHY라는 국제 표준 기반 칩을 4나노 공정으로 생산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삼성이 이 프로젝트를 맡은 건 국제 표준을 주도하면서도 이제 자동차 반도체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더 넓혀 나가겠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다가 삼성은 이미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의 차세대 AI 칩 계약도 맺은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AI 반도체와 또 차량용 반도체 두 축에서 이제 동시에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번에 현대모비스와까지 힘을 합치게 된다면 이 성과가 국내 완성차 산업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가 보유한 차량용 제어 기술과 또 삼성의 반도체 설계 및 생산 능력이 결합이 된다면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려주는 전력 반도체나 또 자율주행용 센서 칩 같은 핵심 부품을 더 빠르게 개발할 수가 있겠죠. 또 공급망 측면에서도 국내에서 설계부터 생산까지 한 번에 이어지기 때문에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또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 협력이 삼성에게는 파운드리 수주 확대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겠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에게는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 확보로 이어지게 되는 양쪽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AI 반도체에 힘입어서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까지 아무래도 이제 더 앞서서는 국내 완성차 기업까지 더 함께 협력을 할 수 있다라고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전망 또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점을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최근 자동차와 AI 그리고 모바일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 축을 동시에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는 이미 자동차 전용으로 설계된 4나노 특화 공정을 확보를 했고요. 또 이 공정은 고온이나 충격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또 차세대 미세 공정인 게이트 올어라운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전력 효율을 높이고 또 발열을 줄여서 장시간 사용해야 하는 차량용 칩의 내구성을 크게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전망을 살펴보면요.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한 대에는 일반 차량보다 훨씬 더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전력 관리 칩이나 센서 칩, 통신 칩까지 그 종류도 정말 다양한데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매년 9% 이상 성장해서 2030년에는 200조 원 규모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은 여기에다가 메모리 반도체 강점까지 더해서 앞으로는 시스템 반도체와 HBM 같은 메모리들을 전부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게 강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결국 현대 모비스와의 협력이 본격화된다면 삼성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과 연계해서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고 또 현대 모비스는 글로벌 경쟁사에 의존하지 않고 국산 반도체를 차량에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 하면 AI 모멘텀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자동차 반도체까지 좀 더 힘을 합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K 차량용 반도체 협력체 이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까지 참여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 영향력이 얼마나 더 넓어지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금값이 또 올랐습니다. 온스당 3,800달러를 넘어서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된 겁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는 셧다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달러 약세까지 겹치고 있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금값 급등 어떤 배경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금값 상승은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꺼번에 맞물린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먼저 미국 의회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를 하면서 정부가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다는 셧다운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투자자들은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자산, 바로 금으로 몰리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달러 약세도 한몫을 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거래되는 금이 상대적으로 더 싸게 느껴지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달러 지수는 98선에서 97선대로 내려앉았고요. 같은 시각 금값은 장중 3,818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최고치를 새로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연준의 독립성 논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쿡 연준 이사 해임을 시도하면서 중앙은행이 정치적인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만약 연준의 신뢰성이 흔들리게 된다면 달러와 미국 국채의 매력은 떨어지게 되고요. 그만큼 금이 대체 투자처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달러 약세, 여기에다가 안전자산 선호가 한꺼번에 작용을 하게 되면서 금값이 급등을 했고요. 여기에 또 은과 백금, 팔라듐 같은 다른 귀금속 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금값뿐만이 아니라 다른 귀금속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은이나 백금 같은 가격인데요. 최근에는 공급 부족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흐름들이 지금 예측되고 있을까요? 네, 요즘 귀금속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 현상이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런던 현물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금속 재고가 빠르게 줄면서 단기적으로 금속을 빌릴 때 내야 하는 비용, 즉 리스 금리가 크게 뛰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속을 단기간 빌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실제로 지금 은 가격은 2.4%나 올라서 46.78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14년 만에 최고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백금과 팔라듐 역시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공급 부족 우려와 함께 지금 ETF로 자금이 대거 유입된 배경도 이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정책 리스크도 함께 겹쳐져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서 이른바 232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백금족 금속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 실제로 관세가 붙게 된다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지금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그룹은 특히 이 팔라듐이 미국 수입 관세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최근 귀금속 가격은 단순히 안전자산 선호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 공급 부족과 정책 변수까지 겹치게 되면서 상승 압력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인해서 지금 그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책 리스크도 한몫을 하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글로벌 투자은행이라든지 국내 증권사들도 잇따라 가격에 대한 전망치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흐름들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 국내외 또 금융기관들이 금값의 전망을 연이어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금융기관부터 살펴보시면 일단 골드만삭스는 2026년까지 온스당 4,000달러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연준의 독립성이 크게 흔들리게 된다면 5,0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UBS의 경우에도 내년 말 기준 전망치를 3,800달러로 상향했고요. 도이치뱅크 역시나 2026년 평균 금값을 4,00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내 증권사들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NH투자증권은 금 가격 목표를 4,500달러로 잡았고 은 가격은 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분석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ETF의 흐름인데요. 금과 은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40에서 50% 정도 오르는 동안 금광과 은광 ETF는 12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바네크 금채굴, 글로벌 X 은채굴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원자재 관련 ETF 중에서 가장 많은 자금들이 금현물 ETF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에이스 KRX 금현물에는 2,600억 원 이상, 또 타이거 KRX 금현물에는 1,900억 원 넘게 유입이 됐고요. 수익률도 18%를 웃돌았습니다. 결국에 금은 단순한 안전자산을 넘어서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는 해지 수단이자 또 투자 상품으로서의 매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가 맞물리게 되면서 이번 강세 흐름은 2026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금 가격 상승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망치를 높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온스당 3,800달러인데요. 5,000달러까지 높게 잡으면서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급 부족뿐만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변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XRP 소식입니다. 10월을 앞두고 큰 뉴스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도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현물 ETF 승인 여부가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XRP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현재 6건의 XRP 현물 ETF를 심사 중인데요.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위즈덤트리 같은 대형 운용사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종 결론 시한은 10월 18일부터 25일 사이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은 연말까지 승인이 될 확률을 95%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승인이 된다면 곧바로 거래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첫 XRP 현물 ETF인 렉스 오스프리가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기도 했는데요. 첫날 거래량이 3,770만 달러에 달하게 되면서 올해 새로 나온 ETF 가운데 가장 높은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사례가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또 하나 짚어볼 건 규제 명확성입니다. 디지털 자산 규제를 정리하는 클래리티법 논의가 진전이 된다면 이제 XRP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게 되겠죠. 결국에 10월은 단순한 기대뿐만이 아니라 ETF 승인과 규제 변화가 동시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시기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의 시선은 아무래도 SEC의 최종 심사에 지금 쏠려 있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이 남아 있고 또 ETF 승인 가능성은 실제로 얼마나 좀 높게 보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일단 일정부터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시면요. SEC는 오는 10월 18일부터 25일 사이에 총 6건의 신청안을 차례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XRP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미국에서 세 번째로 현물 ETF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갈리게 되고요. 승인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룸버그 분석가들이 승인 확률을 95%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승인 직후에 이제 몇 주 안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관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파생 상품 흐름도 살펴보면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CME 그룹의 XRP 선물 미결제 약정이 이미 10억 달러를 넘어선 상태고요. 오늘 10월 13일에는 XRP 옵션과 소규모 선물 상품까지 새로 출시가 됩니다. 결국에는 ETF와 파생 상품 시장이 동시에 열리게 되면서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더 넓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런 움직임은 XRP 가격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제도권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점차 키우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10월에는 좀 여러 이벤트들이 있으니까요. 이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전망이 더 궁금할 것 같습니다. XRP 가격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전반적으로는 어떤 흐름들이 예측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심사는 XRP도 물론 중요하지만 XRP만의 이슈로 그치는 건 아닐 텐데요. 지금 시장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예전에 승인이 됐을 때 가격이 크게 올랐던 사례가 있습니다. XRP 역시나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ETF 승인이 됐을 때 현재 3달러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이 가격이 최대 4배까지 뛸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담 요인도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지금 리플은 매달 10억 개의 XRP를 시장에 공급을 해왔는데요. 10월에도 예정대로 물량이 풀릴 예정입니다. 수요가 뒷받침된다면 영향이 적겠지만 투자 심리가 약할 경우에는 단기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리플이 지금 미국 은행 인가를 신청해둔 상태인데 이거 역시나 10월 중에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승인이 난다면 지급결제 인프라에서 공식 인정을 받는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10월은 ETF의 승인과 파생 상품 출시 그리고 은행 인가까지 정말 여러 가지 변수들이 겹쳐 있습니다. 단순히 XRP 가격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ETF와 시장 전체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속도를 가늠하는 그런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10월 큰 뉴스가 온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ETF 승인 심사뿐만이 아니라 파생 상품 출시 그리고 은행 인가 여부까지 10월에 큰 이벤트들이 많으니까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 시장 결과에 따라서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트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물가, 고용지표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농업 고용보고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물가 고용 관련 지표들이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블랙리스트 기업의 자회사도 자동 등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보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을 견제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외 제작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할리우드 파업 등의 여파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미국 영화 산업을 지적하며 지난 5월 업계 반발로 물러섰던 입장을 4개월 만에 다시 강경하게 선회한 겁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쳤던 국내외 증시가 주춤하자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플랫폼 지위를 굳혀가고 있는 이더리움이 투심을 자극하면서 관련 상품의 순매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밤사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어제장 국내 증시 분위기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뉴욕에서는 미국에서는 셧다운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사실 이 조금 전에 벤스 부통령이 정부가 셧다운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발언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임시 예산안을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면 미국 정부는 아무래도 셧다운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셧다운 우려를 반영하지 않은 모습인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2거래 연속으로 그래도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죠. 역시나 셧다운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셧다운 우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장 출발은 좀 혼조세로 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그래도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여전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AI에 대한 모멘텀들은 계속 살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훈풍 쪽으로 나아갔다면 특징적인 흐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세 가지 통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가 그래도 연일 반등을 해주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투자 열기로 인해서 계속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 엔비디아는 계속 이 AI 모멘텀 그리고 대장주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기술적 전반적으로 이끌어줬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워너브라더스입니다. 3% 가까이 빠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영화 관련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왔죠. 미국에서 제작하지 않으면 해외에서 제작한 제작물에 대해서 지금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투심이 좀 얼어붙었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갤럭시 디지털입니다. 한국 IP 업체와 함께 토크나 플랫폼을 합작하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좀 기대감이 깃든 것으로 보입니다. 10%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간밤에도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단 유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자지구 종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증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확정이 됐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올해 10월에 원유 증산을 결정하면서 아무래도 공급적인 부분에서 좀 흔들리고 있겠죠. 유가가 3%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유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급등락이 좀 심하게 요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이 임시 예산안 통과 문제가 계속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셧다운 우려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내일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셧다운을 하게 된다면 경제 지표들이 모두 다 멈추게 됩니다. 사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면 이 시장 안에서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경제 지표가 나오지 않게 된다면 시장에 또 큰 또 한 반등에 또 아니면 하락에 좀 여력이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셧다운의 위험을 70% 이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전반적으로 셧다운에 대해서 우려감이 더
더 큰 상황이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이 관세 이야기가 다시금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외국 영화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가구에도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만큼 여러 가지 제품들에서도 지금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뉴욕 증시 간밤에는 어떠한 이슈, 어떠한 종목별로의 흐름이 있었는지 히트맵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2% 강한 반등 흐름 보이면서 초록불을 강하게 켜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 AMD와 마이크론도 각각 상승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AI 테마 여전히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마이크론이 4% 넘게 급등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을 이끌어줬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브로드컴은 2% 가까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와 팔란티어도 오늘 상승불을 켜주면서 전반적인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테슬라도 보겠습니다. 요즘 테슬라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죠. 한 달 사이에 33% 가까운 주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11월에 예정된 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대감이 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합적으로 여러 요인들이 좀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테슬라의 주가 추이들도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아무래도 영화 관련돼서 지금 관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0.35% 빠지는 흐름이었고요. 워너브라더스도 3% 빠졌다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스타벅스도 2.7% 상승하는 흐름을 가졌는데요. 사실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지금 10억 달러 규모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백 개 매장을 축소했고요. 직원도 900명 이상 좀 해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타벅스 1년간의 주가가 12% 떨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간밤에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3% 가까이 반등을 해줬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잘 갔던 양자 컴퓨팅 종목들이 좀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이온큐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던 탓인지 요즘 하락을 하면서 간밤에는 4% 넘게 하락을 했으니까요. 이전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3대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지금 셧다운 관련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셧다운 우려 70%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벤스 부통령 또한 지금 셧다운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온 만큼 현지 시간으로 30일입니다. 내일쯤 이제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의 분위기는 어떤 흐름이 가졌는지 국내 증시 분위기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다시 반등을 해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1.3%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 이 미국의 물가 지표가 잘 나왔죠. 예상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도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반등에 성공하면서 3,430선을 다시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더 강했다라는 점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달러 환율 관련해서 이제 다시 좀 안정세로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 3거래일 만에 다시 1,400원대 아래로 내려가면서 조금 안정세 보였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밖에 어제 좀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 특징적인 종목들 안에서도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일단 반도체 투톱 먼저 살펴보자면 삼성전자가 1.4% 상승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많이 떨어진 만큼 그만큼 많이 탄력을 받아서 올라온 모습입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HBM 수혜뿐만이 아니라 D램과 낸드마저도 초호황 사이클을 맞았다라는 기대가
기대감이 있었고요. 특히 어제는 JP모건에서 목표 주가를 크게 상향을 했습니다. SK 목표 주가를 36만 원에서 46만 원으로 대폭 올렸고요. 최선호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차선호주로 같이 뽑았는데요. 이 목표가를 6만 8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크게 상향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권가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으니까요. 반도체 투톱의 흐름들도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증권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죠. 이제 관련해서 이제 증권을 더 강하게 나가겠다. 상법 개정안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증권주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7% 미래세 증권이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이 하나증권에서는 증권주에 관련해서 중장기 리레이팅 가능성이 있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네이버도 있었습니다. 네이버와 두나무가 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나무 주요 주주로 있는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하나투자증권 또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네이버도 7%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코스피 전반적으로 이끌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어제 클라우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정 자원 화재 관련해서 클라우드가 이중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보안주 그리고 데이터 센터주 관련해서도 같이 급등하는 양상이었고요. 파이오링크가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이 점까지도 확인해 보시죠. 이 밖에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이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어제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쓸 수 있을지 그리고 중국 소비주들이 여태까지 좀 기대감으로 탄력을 받았던 만큼 이제 실제로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이 안에서의 모멘텀이 어떻게 찍히게 될지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5,000P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JP모건이 코스피가 4,000에서 5,000까지도 쉽게 달성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라면 수요와 제도, 실적, 3박자가 맞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과연 5,000P 안으로 더 갈 수 있을지 이 점도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이끌어줬고요. 네이버, 두나무 합병 소식에 힘입어서 네이버 관련된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과 함께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클라우드 종목이 어제 좀 상승을 같이 해준 만큼 클라우드 안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다음 장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주말 사이에 이런 이슈가 있었죠. 지난 26일이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화재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였는데요. 무정전 전원 장치, 즉 UPS 장비가 발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정전기와 습기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배터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화재로 인해서 647개 전산 시스템이 좀 마비가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96개 시스템은 전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62개 시스템이 복구가 된 상황인데요. 사실 이 시스템 그리고 대전센터 관련해서는 정부의 전산 시스템 서버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대규모로 지금 보유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핵심 국가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더 피해가 컸습니다. 우체국 금융 서비스라든지 주민등록, 등본 발급 같은 국민 일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일시 중지가 되기도 했었죠. 지금 일상적인 서비스는 정상화가 됐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회복을 해야 되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전까지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시스템 관련해서 대구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를 좀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민관협력까지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클라우드 부분에서는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 센터 화재, 사실 3년 전에 카카오 먹통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 사태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카카오가 대부분의 서비스를 지금 판교 데이터 센터에 좀 집중시켜서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역시나 서버가 셧다운이 된 것입니다. 국민 메신저이기 때문에 10시간 동안 그때 중단이 된 상황이었고요. 카카오티라든지 카카오페이 등 여러 서비스들이 며칠 동안 정상 작동이 되지 못했습니다. 좀 불편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모든 서비스가 복구되기까지 무려 5일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이때 정부가 카카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비스 이중화 그리고 삼중화를 의무적으로 강화하라라고 지시했었는데요. 근데 정작 정부는 지금 정부 정산망에선 똑같이 이중화가 미흡했고요. 이미 완공된 공주에 있는 전용센터 역시도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백업만 하고 실제 복구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간에는 강도 높은 규제를 요구하면서도 이 정부 스스로는 아무래도 이중화가 미흡했다라는 점에서 많은 부분들이 좀 실망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어떻게 진행돼야 할까요? 다음 장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민관 클라우드 전환을 해야 된다. 가속화 방침을 내놓아라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구 센터에 대해서 같이 협력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구 센터는 지난해 개소를 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는데요. UPS실뿐만이 아니라 배터리실 등 격벽으로 분리를 한 상황이고요. 화재 확산을 좀 막는 구조를 갖췄다고 합니다. 또 이달 초에 전기 안전공 검사까지 통과를 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별도의 구축 없이도 즉시 서비스를 이전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 같이 이 민간이 같이 합동을 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정부 관련돼서 사실상 멈춘 상황이었잖아요. 여기 전상망이 마비가 되자 긴급 공지는 네이버를 통해서 민간 포털을 통해서 전달됐습니다. 실제로 이 9월 27일에 네이버 공지 상황인데요. 이 네이버 메인 화면 최상단에 국가정보 관련 화재 관련된 안내문이 게시가 됐고요. 재난 포털의 역할까지 네이버가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주가 안에서 두나무와의 협력 관련된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러한 모멘텀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재난 대비가 안 돼서 민간 플랫폼에 좀 의존하는 현실이다라는 점이 계속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관련주들이 오히려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왔는데요. 삼성 SDS뿐만이 아니라 더존비즈온, 데이터 솔루션, 소프트 캠프 등 여러 가지 좀 대표적으로 같이 반등을 해줬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계기가 되어서 정부 이 B2G 클라우드 투자 확대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이중화 또 재복구 시스템 강화 같은 것들을 더 본격화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앞으로 민관 협력의 확대에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떤 상황을 어떻게 펼쳐 나가게 될지 그다음에 클라우드 부분도 민관 협력을 제대로 하게 될지 계속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 통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대부분의 주가들이 굉장히 잘 갔거든요. 급등하는 양상이었습니다. 특히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오전 한때 6% 넘는 흐름을 가졌고요. 종가는 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보안까지 포괄하는 이 IT 인프라 업체입니다. 대표 업체인 만큼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삼성 SDS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밖에 더존비즈온도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부분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에 6% 상승하는 흐름까지도 가졌고요. 안정적인 상승세였습니다. 역시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서 풍부한 이런 수혜로 꼽히고 있으니까요. 더존비즈온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IT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협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함께 다우기술과 롯데이노베이트까지 함께 상승하는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이 밖에 데이터 솔루션, 중소 클라우드도 같이 좀 탄력을 받았습니다.
있습니다. 특히 한국정보통신에서도 어제 굉장히 또 강한 상승 흐름을 가졌는데요. 카카오 먹통 사태와 함께 좀 계속해서 같이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재난과 복구 관련해서도 어제 좀 수혜가 있었습니다. 파이오링크 전장에서도 보셨다시피 상한가 진입했다 알려드렸고요. 캔디소프트도 강세 흐름을 보였으니까요. 이 안에서의 랠리가 단숨에 그치게 될지 계속해서 이뤄질 수 있을지 이 점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플랫폼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 현실입니다. 이 반영을 계속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는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게 되고 또 이중화 체계 강화뿐만이 아니라 민관 협력까지 어떻게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될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돼서 화재 관련돼서 좀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이 화재 사고가 계속 잇따라 나타나게 되면서 리온 배터리가 화재가 났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더 좀 투자 전략들 어떻게 더 클로즈업 해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시장의 시선은 이 클라우드 자체에서만 그치지 않았는데요. 같은 사건에서 파생한 또 다른 축, 바로 배터리 열폭주 방지와 관련된 그런 관련주들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복구는 지금이지만 예방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라고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화재가 그 시그널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사건의 출발점을 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국정자원에 화재가 나게 됐죠. 무정전 전원장치인 UPS 내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나게 됐습니다. 이 해당 배터리는 근데 2014년에 설치가 된 배터리입니다. 보통 사용 연한은 10년 동안 기한을 주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채워졌던 작년 6월에는 교체 권고를 받게 됐지만 이 정기 검사에서 정상 처리를 받게 되면서 이 사용 기간이 1년 초과되는 11년 동안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계속 쓰였다는 게 일단 기관의 설명입니다. 1년가량의 초과 상태였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정확한 발화 원인이 그렇다면 이 배터리 사용 기한을 넘겨서인지 혹은 배터리의 자체적인 결함 문제인지 혹은 이 배터리를 이동하면서 관리 이슈로 생긴 건지는 아직까지는 감식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배터리가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발급을 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띈 불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으로 과연 LG 엔솔이 주가에 영향을 좀 받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어제는 살펴보면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과거에도 앞에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에서도 볼 수 있었듯 당시에는 해당 배터리가 SK온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SK온과 그 자체 주가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카카오가 10시간 동안 먹통 현상이 발생하면서 카카오에는 타격을 주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LG 엔솔 주가에게는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수요 감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안전 강화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에 따른 산업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분석이 더 지배적입니다. 결국 시장은 이 전망대로 반응을 했습니다. 배터리 열폭주 방지 기술 관련들, 이 관련주 쪽으로 시선을 옮겨지게 됐는데요. 이 소재 기업들에게 강세를 보였고 나노템이나 이닉스, LG 삼양, 민테크 같은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리튬 이온 배터리는 한 번 타면 진압이 어렵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의 사전 예방 수요가 충족이 되겠다. 이 부분이 부각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수급이 붙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에서 일단 이 열폭주에 대한 부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적 정의를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열폭주란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화학 반응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한 번 달아오르게 되면은 섭씨 1000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이 끝날 때까지 진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불이 난 뒤에 처리하는 것보다 불이 안 나게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화재가 그 인식을 시장에 확실하게 각인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이 배터리 화재 원인은 복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정 요인 한 가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통계도 나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번 화재 사고에 대한 조사가 착수 중이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안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관리도 중요하고 배터리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어떻게 진단하는지, 소재는 어떤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맞물려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종목들이 이 안에서 주목을 받았고 이 기업들이 어떤 것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나노템입니다. 나노템은 전동화 열관리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열관리라는 부분, 사실 요즘 데이터 센터가 폭증함에 따라서 열을 얼마나 빨리 냉각시킬 것인지, 관리할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이죠. 나노템이 이 부분을 관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의 엔진과 배터리 사이에서 열을 잘 빼주고요. 진동과 소음을 줄이는 그런 개필러를 만들게 됩니다. 기존 개필러가 이 실리콘 소재에 더해서 최근에는 이 우레탄 개필러 소재까지도 포트폴리오를 확장한 바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 국내 고객사의 인도향 신형 전기 SUV에도 이 우레탄 개필러를 수주한 바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나노템의 기업, 좀 간단하게 말하면 열을 빨리 빼서 안전을 높인다라는 역할에 정확히 부합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슈에 특히나 수급이 몰리면서 어제는 7%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기업 이 민테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테크는 나노템과는 접근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전기차를 분해하지 않고도 배터리 상태를 10분 안에 정밀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놨습니다. 흔히 EIS라고 불리는 그런 기술인데요. 내부 상태를 읽고 이 셀 밸런스 같은 지표들을 빠르게 뽑아줍니다. 분해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보일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진단이 좀 빠르겠죠. 그리고 관리가 표준화되면서 예방이 쉬워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연쇄 효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비소나 검사소 그리고 중고차 시장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사고 이후뿐만 아니라 이번에 시장이 주목했던 사고 이전까지도 쓰임새가 커질 수 있겠습니다. 민테크도 어제 마찬가지로 4% 가까운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두 기업 이닉스와 LK 삼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열폭주 억제나 관련 소재 부품 축에 서서 동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는 안전 강화 테마가 동시에 부각되는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살펴보자면 시장의 시선은 단순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배터리 사고는 한 번 터지면 좀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큽니다. 진화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에서 진단까지 이 예방 체계를 정말 넓고 두껍게 깔자라는 식으로 이번에 자금이 몰렸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소방청 자료를 좀 확인해 보면요. 올해 상반기에만 배터리 화재 관련 사고가 3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매년 급증하고 있는 흐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추세가 전기차나 ESS, 데이터 센터와 같이 이 배터리 사용처가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도 있었죠. 이 사고가 촉발이 되면서 이 배터리에 대한 안정성이나 경각심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도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파생이 됐듯이 이 배터리 포비아로 번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배터리 수요가 이번 일로 확 꺾이기는 어렵다라는 점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렸지만 뭐 휴대전화부터 노트북이나 전기차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데이터 센터의 UPS, 대용량 ESS까지 배터리는 사실 이미 생활과 산업의 전원 버튼이 됐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대체안을 찾기가 제한적이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안에서 이전 기업들 흐름을 좀 살펴봤지만 안전 규정이나 이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표준을 관할하는 기업들 이 부분에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겠고요. 이 표준은 더 정교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게 곧 관련 산업의 투자 포인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이번 화재로 인해서 이 전기차 업체는 생각보다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삼중고를 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수요가 캐즘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둔화된 상태에다가 미국 IRA 보조금이 이제 만료가 되죠. 여기에 더해서 중국 기업들의 이 저가 공세까지 겹쳐지면서 여러모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3사는 이 활로를 ESS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국정자원 사고가 하필이면 ESS 안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기차가 이렇게 수요 둔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ESS라도 키워야 된다라는 전략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배터리 포비아와 같은 불안감이 번지게 된다면 시장 동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대로 배터리 수요 자체가 줄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큰 영향은 조금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안기술도 좀 살펴볼까요? 언급했던 일단 리튬이온은 생활 속 버튼 같은 존재입니다. 정부 역시 2029년까지 2.22기가와트 그리고 2038년까지는 23기가와트 규모의 ESS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안전을 강화하는 쪽으로밖에 해법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업계는 몇 가지 대체안을 거론합니다. 첫 번째로 한 가지 좀 짚어보자면 LFP 배터리가 되겠는데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배터리는 3원계 배터리입니다. 하지만 LFP 배터리는 이에 비해서 일단 발열이 적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폭발 위험이 낮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ESS용으로는 국내 업체들도 이 LFP 채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액침 냉각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배터리 셀을 이 절연성 액체 속에서 담가두는 방식인데 열폭주가 시작이 돼도 불길이 번기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고체 배터리를 한번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아마 해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번 리튬 이온 배터리의 대체제로서 사실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부각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전고체는 말 그대로 전해질을 액체 대신에 고체로 바꾼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안정성이 높고 에너지 밀도나 충전 속도 면에서 장점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용화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시장 전망으로는 빠르면 2027년이나 혹은 30년 안에 이렇게 도입이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된다면 초기에는 이 고가 전기차부터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비용도 좀 높게 들어간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전고체가 좋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시간적 간극이 생기기 때문에 업계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리튬 이온을 얼마나 더 안전하게 쓰느냐가 당장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관리 소재나 신속 진단 그리고 설계 운용 표준 강화 같은 영역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화재 사고 이슈 한 줄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는 좀 전에 앞서서 멈추지 않게 빨리 살리는 게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배터리는 처음부터 안 타게 사전을 예방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화재가 남긴 과제는 결국 배터리 인프라가 얼마나 안전하게 깔고 있냐 이 부분이 되겠고요. 시장은 그 답을 열관리 소재나 신속 진단 그리고 관리 표준화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주가에서 어제 나타난 첫 반사 신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의 정책과 산업의 다음 페이지도 아마 이곳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레이딩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서울경제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세 가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디램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죠. 슈퍼사이클이다라는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네이버가 굉장히 또 크게 올랐습니다. 두나무와 네이버 합병 소식 관련해서도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만약 소식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디램 재고가 사상 최저치를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가격이 치솟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7년 만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돌아오게 된 건데요. 특히나 이 안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흐름부터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슈퍼사이클은 삼성전자에게는 분명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의 배경은 재고 부족과 또 수요 폭발 때문인데요. 먼저 재고부터 함께 살펴보시면 글로벌 디램 평균 재고가 3.3주로 떨어졌습니다. 정상은 8주 정도인데 지금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거고요.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2주 정도 수준이고 삼성전자도 6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AI 열풍이 겹친 건데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AI 가속기를 대량으로 만들게 되면서 거기에 꼭 필요한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기업들이 일반 디램 생산 라인을 HBM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범용 디램은 공급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서버 교체 수요도 함께 겹쳤습니다. 미국과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서버를 새로 들여놓으면서 일반 디램까지 수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결국에는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했고요. 생산 능력이 가장 큰 삼성전자가 이번 사이클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평택 4공장 공사 일정을 3개월이나 앞당겼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삼성전자는 평택 4공장의 공사 속도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원래는 2027년 7월에 완공할 계획이었는데요. 무려 3개월 정도 앞당겨서 같은 해 4월에 끝내겠다고 일정을 조정한 상태입니다. 일단 이 공장은 차세대 HBM4에 들어가게 될 디램을 생산할 핵심 라인입니다. 삼성이 경쟁사보다 먼저 생산 능력을 확보해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평택 캠퍼스 자체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기지입니다. 원래는 일부 라인을 파운드리용으로 돌리려고 했지만 최근 AI 수요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전략을 바꿔서 메모리에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기서 하나 눈여겨볼 점은 속도전의 효과입니다. 이렇게 3개월 앞당긴다는 이 시간이 좀 짧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 시장에서는 한 분기 정도만 빨라도 수십억 달러의 매출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4는 지금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인 루빈에도 들어갈 예정이어서요. 이 조기 완공은 고객사 확보에도 직결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 결정은 삼성이 HBM4 시장의 주도권을 반드시 잡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이고 있고 또 슈퍼사이클 국면에서 확실히 승기를 굳히려는 전략적인 행보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슈퍼사이클 속에서 삼성전자가 전략적인 선택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아 보일 수는 있지만 한 분기 먼저이기 때문에 수십억 원의 매출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삼성전자 실적에는 어떻게 좀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네,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은 확실히 밝아졌습니다. 우선 가격 효과가 굉장히 큰데요. 지금 범용 디램인 DDR4 8기가비트 가격이 최근 6달러대 중반까지 뛰었습니다. 최신 규격인 DDR5 16기가비트도 연초 대비해서 2배 가까이나 올랐는데요. 지금 생산량이 가장 많은 삼성은 이 가격 상승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증권가들의 전망도 연이어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9조 원대인데 일부에서는 10조 원 돌파 가능성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HBM과 범용 메모리 가격이 동시에 오르게 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구조가 된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이번 사이클의 지속성입니다. 과거에는 메모리 사이클이 보통은 3년에서 4년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AI 수요가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길어질 거라는 전망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모건 스탠리가 한국 반도체 업종 전망을 매력적이다라고 올리면서 이번 호황이 최소 2027년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결국에 삼성전자는 지금 세계 1위 메모리 생산 능력을 무기로 해서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적 회복 속도도 시장 기대보다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모건 스탠리에서는 따뜻한 겨울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앞으로 2027년까지 이 메모리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가장 큰 수혜가 삼성전자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실적 회복에 대해서 중요한 전환점이 또 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서울경제 단독 보도입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합병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은행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공동 발행하기 위한 조인트 벤처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조인트 벤처 이 추진은 어떤 의미를 좀 가질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은행들은 보험사와 IT 기업 그리고 핀테크 회사들까지 끌어들여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빠르면 다음 달 말까지 참여 회사를 모집하고요. 연내에 정식으로 설립을 시작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바로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때문인데요. 지금 네이버 파이낸셜이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두나무를 자회사로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업비트의 거래소 네트워크와 또 네이버페이 결제 인프라가 하나로 묶이게 되고요.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됐을 때 곧바로 실생활 결제에서 쓸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가치를 약 4조 원, 그리고 두나무를 16조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 비율은 1대4 수준이 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두나무의 송치영 회장이 합병법인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가능성까지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합병이 성사가 된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주도권이 네이버와 두나무 연합 쪽으로 크게 기울 수 있다는 게 지금 금융권의 우려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조인트 벤처를 서둘러서 만들고 경쟁 구도를 다시 짜기 위함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이 아무래도 시장 판도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나무가 아무래도 가상자산 거래소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위인 빗썸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압박까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빗썸에게는 좀 어떤 변화가 예측되고 있을까요? 네, 지금 빗썸도 역시나 큰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두나무가 네이버와 손을 잡게 되면서 이제는 단순히 거래소를 넘어서서 결제와 송금, 또 쇼핑까지 아우르는 생활형 금융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수수료 중심 구조에서 의존을 해왔던 빗썸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빗썸은 올해 들어서 마케팅에만 1,300억 원 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시장 점유율을 좀 30% 안팎까지 끌어올렸고요. 때로는 40%를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와 업비트 연합이 형성이 되고 이게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이제는 빗썸이 단순한 수수료 경쟁만으로는 버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지금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빗썸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인 토스와 손을 잡고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 협력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해외 투자와 웹3 전담을 또 하는 신설 법인 빗썸 A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 거래소와의 오더북 공유 논란이 불거진 상태고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빗썸은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늘리고는 있지만 동시에 규제 리스크도 떠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가 시장 내 입지를 가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업계 1위인 두나무 그리고 2위인 빗썸 지금 속도 대응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는 점까지 함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두나무,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와 손을 잡고 빗썸은 토스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협력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통 금융권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은행사라든지 카드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나오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렇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 조금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전통 금융권도 지금 발빠르게 움직여야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은행권부터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공동 조인트 벤처를 세워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같이 발행하려는 구상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보험사나 핀테크, IT 기업까지 합류를 시키면서 연합 전선을 더 넓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은 검토 단계 수준이었지만 이번에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카드업계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한, 삼성, 현대, 국민카드 등 9개 카드사가 모인 스테이블코인 태스크포스를 다시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앞선 1차 TF가 제도 도입을 대비해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면 이번에 2차는 소비자와 가맹점을 겨냥한 실제 서비스 개발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도 별도의 TF를 꾸려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이버페이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본격화가 된다면 카카오페이와의 경쟁도 불가피해지기 때문인데요. 결국에 이번 합병의 경우에는 지금 빅테크와 금융권 전체의 합종 연횡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경쟁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게 됐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핀테크까지 뛰어들게 되는 스테이블코인 패권 경쟁의 출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네이버 주가가 지금 3거래 연속으로 급등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시가총액 10위 안에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추이가 좋게 될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동제약이 개발 중인 먹는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이 일상에서 최대 13.8%라는 체중 감량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글로벌 제약사들도 개발 중인 약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결과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쉽게 말하면 경쟁사들보다 지금 더 나은 성과를 보인 건데요. 이번에 일동제약이 공개한 약은 우리 몸에서 식욕을 줄이고 또 혈당을 낮추는 GLP-1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을 하는 약입니다. 임상 일상에서 4주 동안 투약을 했는데 고용량 그룹에서 평균 9.9%, 최대 13.8% 정도 체중이 줄었습니다. 좀 비교를 해보면 일라이릴레의 오포글리프로는 평균 6%대 감량이 있었고요. 로슈의 CT996은 7%대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는데요. 즉 일동제약 후보 물질이 수치상 더 높은 성과를 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단순히 몸무게만 빠진 게 아니라 체지방은 최대 15% 이상 줄었고 근육은 오히려 늘어난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단순 감량을 넘어서서 건강한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른 제약사들은 지금 6에서 7% 체중 감량인데 그런데 일동제약은 지금 13%가 체중 감량이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또 가장 중요한 점이 아무래도 안정성일 것 같은데요. 부작용은 또 따로 없었는지 이 점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효과만큼이나 가장 중요한 게 또 안전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임상에서 나온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경미한 수준의 위장관 증상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약간의 메스꺼움이나 소화불량 정도였고 치료를 중단할 만큼 심각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건 간 관련 수치였습니다. 특히나 고용량 그룹에서 참가자의 80%가 빌리루빈 수치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는데요. 빌리루빈은 간 기능과 관련된 지표이기 때문에 일부 우려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의 설명에 따르면 간 효소 수치는 정상 범위를 유지했고 투약을 끝내자 별다른 처치 없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지금 체중 감량 효과 외에도 혈당 개선 효과가 뚜렷해졌는데요. 경구포도당 부하 검사나 연속 혈당 모니터링에서 복용량이 늘어날수록 혈당이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비만약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당뇨병 같은 대사성 질환 치료제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에 이번에 큰 부작용은 없었고요. 체중과 혈당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임상 일상에서 효과 그리고 안정성 모두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좀 개발 단계도 궁금한데요. 앞으로 어떻게 더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지금 향후 일정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내년 글로벌 임상 이상 진입일 텐데요. 미국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100mg에서 200mg 용량으로 본격적인 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효과와 안정성을 다시 한번 검증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기술 수출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글로벌 제약사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임상 일상 단계부터 이미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만약 성사가 된다면 앞으로 임상 속도가 빨라지고요. 상업화 가능성도 한층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약의 가장 큰 장점은 먹는 약이라는 점입니다. 주사제에 비해서 복용하기가 편리하고 제조 단가도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화 단계에서는 경쟁력이 높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후속 임상에서 좀 안정성과 효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비만 치료제 주사보다는 먹는 약이 더 기대감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동제약이 임상 일상에서 긍정적인 데이터를 내놨으니까요. 이상 그리고 기술 수출까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월드 1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월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